2020년 5월 4일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이 씨가 문득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봐요. 근데 바깥 상황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구급차에 경찰차까지 와 있고 뭔가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폴리스 라인까지 쳐져 있었거든요. 문득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본인의 차가 주차돼 있었던 그 자리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방금 전에 아내가 출근해서 집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자리에 구급대와 경찰차가 와 있으니까 이제 불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는데 여기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장면을 마주하게 돼요. 방금 전에 출근하겠다고 나갔던 아내가 잔뜩 피를 흘리고 승용차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화단 아래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인근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미용실에 들려서 머리 좀 하고 가겠다 이러면서 좀 일찍 나섰었거든요. 진짜 딱 10분 전까지만 해도 밝은 모습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길에 나갔던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파트 주민 한 사람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어떤 남자가 아주머니를 칼로 찌르고 있다. 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미 발견을 했을 때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깊은 자상이 있었고요. 갈비뼈 아래쪽 그리고 복부 등 쪽에도 여러 개의 자창이 발견이 돼요.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결국엔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구급대원이 급하게 김 씨를 종합병원으로 옮겼는데 오전 11시 25분경 결국 김 씨는 응급조치를 받던 도중 극심한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은 흉복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어요. 한편 경찰이 주민에게 신고 전화를 받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이번에 전화를 건 남성은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지금 현장 근처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자 김 씨를 발견한 지 20여 분 만에 사건 현장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당시 42세의 남성 하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어떤 저항도 없이 순순히 범행 사실에 대해 자백합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요?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처럼. 대체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하 씨가 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고깃집 단골 손님이었대요. 근데 사장이 나랑 다른 손님을 차별하더라. 서비스도 부족하고 고기도 직접 안 구워주고 하대하더라.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범행 동기도 너무 황당하지만 출근길에 집 앞까지 흉기를 준비해와서 사람을 찔러놓고 지금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하 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정신이 막 불안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범인 진술에 따라서 처음에는 손님과 식당 사장과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처음에 사건이 언론에 등장했을 때도 그냥 어떻게 나왔었냐면 황당한 동기에 의한 분노, 우발 살인이다. 이렇게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사건이 완전히 내용이 뒤집혀 버리거든요. 피해자 김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여기에 정말 드러내지 않았으면 몰랐을 진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건 내막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한 김 씨의 아들이 이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안에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누구랑 연락을 했는지. 근데 그 안에 사건 발생 직전에 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범행 직전이었던 오전 9시 52분경에 112에 신고를 한 기록이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신고 9시간 전인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 19분에도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이전부터 엄마가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정이 넘어서 경찰에 신고할 일? 가족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 엄마 혼자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엄마 휴대폰을 가지고 전문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요. 그러면서 이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엄마가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머니를 살해한 그 범인 하 씨라는 놈이 단순히 나를 차별한다라는 이유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진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 스토킹을 해왔던 거예요. 특히나 2019년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 석 달 동안에는 이 하 씨가 김 씨에게 전화를 100통 가까이 했습니다. 남편하고 자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막 김 씨가 수신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막 밤 늦게까지 계속 전화를 하고 또 하고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씨같이 행동하지 마라. 누나가 정말 좋지만 앞으로 찾아가지 않겠다. 내 전화 끊지 마라. 마음이 아프다.
온갖 집착에 질투심이 덕지덕지 묻은 그런 집착성 소름 돋는 말들 막 그러면서 사랑한다, 몸을 원한다 이런 메시지의 야한 동영상까지 보냅니다. 듣기만 해도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근데 아무리 이런 짓을 해도 김 씨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사건 발생 직전인 2020년 4월 15일에 혼자 열받은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네. 니는 그렇게 살아라. 니는 정말 개다. 너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가 사망하고 나서 이걸 본 아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죠. 엄마가 그 살인자에게 그동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자체도 그랬지만 그동안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티도 내지 않았던 거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이 엄마의 마음 그 자체가 아들은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런 문자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만 받더라도 막 손이 덜덜 떨릴 것 같은데 이런 문자와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김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어떻게 버텼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한 13년 전부터 창원시 의창구에서 되게 작은 정육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이 몇 개 안 되는 되게 작은 가게이긴 했는데 워낙에 성실하고 또 생활력도 강했던 사람이라서 단골 손님도 점점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 씨도 그런 단골 중에 하나였어요. 이미 이 식당에 들락거린 세월만 10년 이상이었던 거예요. 손님 귀한 거 너무 잘 아는 사장이었으니 올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줬겠죠. 근데 이거를 나한테 뭔가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래서 진짜 망상에는 약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로 계속해서 괴롭힘이 있어 왔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김 씨의 지인들 그리고 주변 상인들은 김 씨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상이었다는 거죠. 다짜고짜 일하는 남의 영업하는 식당에 와가지고 음식을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김 씨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쫓아다니고 어쩔 때는 밖에서 음식을 사와서 다른 손님들 보는 데서 거기서 막 뻔뻔스럽게 그야말로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 씨가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조차 자세한 사건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하 씨가 그냥 단순한 진상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나는 사장 김 씨에게 뭔가 개인적인 호감을 갖고 상습적으로 스토킹을 해왔다? 라는 사실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호감이라고 표현했지만 호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집착인 거죠. 비정상적인 집착. 심지어 김 씨가 살던 아파트 아래에 하 씨 누나의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택에서도 하 씨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누나 집에 오는 건 핑계고 그냥 김 씨 괴롭히러 왔었겠죠. 뭐 하는지 염탐하려고. 김 씨는 그래도 하 씨가 손님이니까 불편해지고 싶지가 않아서 최대한 좋게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매번 식당에 찾아와서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미친 애정 공세, 영업에 회박 놓고 나중엔 도저히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김 씨가 하 씨 누나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발 동생 좀 말려달라.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까지 했대요. 근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에요. 단 하루도?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저는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근데 이거를 그냥 다 감내하면서 겪어왔던 거죠.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래놓고 하 씨는 김 씨가 뭐 단골인 나를 하대했다, 차별했다.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우발적으로 죽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힘이 10년 가까이 됐는데. 결국 김 씨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의 전말과 진실을 알리는 게시글까지 올립니다. 이 글이 화제가 되면서 만행이 다 폭로가 된 거죠. 김 씨의 아들은 국민청원을 통해서 10년 전부터 엄마를 따라다닌 남성의 악질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사건 이후 저희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은 이런 반구 사과의 말이 없다. 더 가슴 아픈 건 5월 4일 사건 발생 시각에 어머니께서 직접 112에 신고를 한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그 당시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아니 왜 그 가족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누나가 가가지고 누나한테 하소연했을 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 보면 그냥 다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건 당일 5월 4일에 자정을 넘겨서 하 씨가 김 씨 식당에 들릅니다. 실제 그때 찍힌 CCTV 화면이에요. 이때 하 씨는 김 씨가 다른 손님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전날 분명히 김 씨가 나한테는 내가 식당 갔을 때는 오늘 밤 10시까지만 영업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를 쫓아내더니 다음날 자정이 넘어서 다시 왔을 때는 다른 남자 손님을 친절하게 접대하고 있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손님과 손님대 어떤 차별을 했다는 거에 대한 열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남자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남자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손님으로서 차별받은 게 열받은 게 아닌 거지, 이놈은. 이 단어 하나가. 그래서 그날 하씨가 식당 안으로 난입해서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장사 똑바로 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사람 가려봤냐? 당연히 사람 가려봤죠. 이날 난동이 좀 심했나 봐요. 김 씨가 처음으로 10년 만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까 아들이 그 엄마 폰에서 자정 넘어서 신고했었던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기록이었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요. 이날 이제 하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너무 뻔뻔한 거지. 내가 이렇게 오랜 단골인데 단골이 아니지 너는 스토커지. 주인이 차별 대우를 하면서 냉랭하게 대한다. 그럼 냉랭하게 대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울분을 토해냅니다. 친절 맡겨놨냐고요.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은 하 씨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김 씨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살인자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10년의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애정 공세를 펼쳤는데도 내 맘도 안 받아주고 식당에서 쫓아내고 처벌하고 경찰까지 불러? 그냥 죽여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뭐 김 씨가 이혼이라도 하고 본인한테 갔어야 되는 건가요? 하 씨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 목장갑을 챙겨서 다시 나왔고요. 그 성산구에 있는 누나의 아파트 그 위층에 김 씨가 살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김 씨가 언제 오는지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습격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이제 챙겨왔던 칼이 영 무딘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전 8시 30분경에 누나 집 주방에서 날길이만 20cm에 달하는 식칼을 가방 안에 넣어서 다시 나옵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범행 도구, 시각, 방법 다 계획했고요. 김 씨를 살해하기에 더 쉬울 것 같은 더 날카로운 흉기로 범행 도구를 바꾸기까지 했어요. 김 씨가 집 밖으로 나오는 걸 계속 기다렸었고요. 오전 9시 50분경 김 씨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하 씨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김 씨를 몰래 따라가요. 그리고 흉기를 꺼내서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김 씨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공격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온 공격에 또 딱 흉기에 찔리잖아요. 그럼 누구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피할 틈도 없었어요. 김 씨가 충격으로 넘어진 후부터 하 씨는 김 씨의 복부를 수회, 정말 힘껏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김 씨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해요. 이후에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자백을 했던 거죠. 내용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전 진짜 너무 열받는 게 이런 짓을 했던 것도 물론 이제 말도 안 되지만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들은 이유가 있지. 다 핑계가 있어. 내가 이럴만 했어. 나를 그렇게 무시했잖아. 무시하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냐는 거죠. 이미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검찰은 하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합니다. 하 씨는 뻔했어요. 김 씨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계획범행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취해요. 2020년 9월 10일 1심 재판부는 하 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애정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흉기와 목장갑을 미리 준비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아래층에 사는 누나 집에 가서 피해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곳에 있던 더 날카로운 흉기로 범행 도구를 바꾸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처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징역 20년 나오거든요. 계획살인은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계획살인은 인정을 했지만 지금 검찰 구형보다는 10년이나 낮게 나온 거예요. 양측 모두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후에 원심의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상고까지 갔어요. 그렇게 2021년 3월 25일 상고도 기각되면서 하 씨는 최종 20년이
확정됩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진짜 누구한테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에 대한 부분보다 가해자가 그동안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라는 게 판결에 더 많이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스토킹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저도 참 많은 스토킹 사건들을 다뤘었는데 이거는 그냥 남녀 관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건들이 그런 식으로 치부가 되면서 결국에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있어 왔죠. 지금은 그런 문제로 바라보지 않기 위한 시각을 어떻게든 확립해가는 시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불편하게 만들고 싫다는데 계속 집착하고 선 넘게 침범하고 이것 자체가 애정이 아닌 심각한 폭력과 같다는 게 더 강하게 지금 인식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범죄 자체에 대해서. 현재 도입되어 있는 법적 기준 자체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모호해서 약간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디선가는 계속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단순한 공포를 떠나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을 현재 스토킹 중인 범죄자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앞서 하 씨가 살인을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맞아 저러니까 죽는 거지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걔를 사랑하고 잘해주는데 걔가 날 무시하잖아.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일단 잘해주는 게 본인의 마음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 죽기보다 싫은 것도 상대의 마음이에요. 상대가 싫을 수 있는 감정을 그냥 나조차고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표현하면서 달려드는 게 폭력이고 스토킹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었으면 수많은 스토킹 사건들이 왜 살인으로 끝나겠어요. 열매를 보면 그 씨가 뭐였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새벽 1시 경기도 김포의 한 주물 공장에서 갑작스럽게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공장 2층에 직원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1층으로 뛰어내려와요. 와보니까 이 알루미늄을 녹이는 용광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불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이제 소화기를 막 찾았어요. 불길을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용광로 안에서 불이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뭐 내가 소화기 하나로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 후에 이 불길과 연기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불길이 사라진 용광로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짐승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시신을 이제 꺼내긴 했는데요. 너무 많이 이제 훼손이 된 상태라 남아있는 게 이제 두개골이랑 몸통 일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용광로 안의 온도가 거의 600도였으니까 시신이 온전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DNA를 분석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초반에 경찰은 범인이 외국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잔인하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선 되게 보기 힘든 형태의 사건이었고 당시에 이 주물 공장에 또 외국인 노동자가 9명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사람을 용광로에 뭐 밀어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9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9명 다 사건 당시에 숙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 내부인이 아닌 이제 외부인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장 내부와 외부의 CCTV 영상을 다 돌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공장 후문 쪽을 찍는 CCTV 영상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 명 찍힌 거예요.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되게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공장 사장이 CCTV 화면을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이 공장에서 과거에 일했었던 이집트 국적의 남성 A씨였던 거죠. 이 공장에서는 1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사건 발생 3년 전에 돈을 많이 벌러 가겠다면서 이제 그만둔 사람이었어요. 3년이나 지났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나랑 1년 정도 일을 했었다고 해도 시간이 3년이 지났고 밤에 찍힌 CCTV 화면이고 이러면 좀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사장이 바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이 사람이 공장에 왔다 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 사장님 그냥 지나가던 길에 들렸어요. 이러면서 동생을 데리고, 남동생을 데리고 이 공장을 쭉 둘러보더니 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커피까지 얻어 마시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바로 최근에 봤으니까 더 기억하기 쉬웠던 거죠. 그때 왔다 간 사람이 지금 또다시 CCTV에 잡힌 상황이죠.
경찰이 공장 CCTV를 시간대별로 다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A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담긴 장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용광로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1시간 전에 화물차 한 대가 공장 후문 쪽에 멈춰 서더니 여기서 남자 2명이 내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A씨였던 거죠. 근데 내리더니 이상한 행동을 해요. 공장으로 몰래 들어가서 막 서성거리다가 용광로 뚜껑을 열더니 그 안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어쨌든 캡처한 걸 가져왔는데, 그리고는 공장 안에 있었던 긴 파이프로 공장 후문에 이제 CCTV가 있었거든요. 파이프로 이렇게 CCTV를 다른 방향으로 휙 돌려놔요. 이것 때문에 이후에는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다녀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광로에 화재 경보가 울리고 불길이 치솟았다는 거죠. 경찰은 CCTV에 찍힌 이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요. A씨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9분에 A씨와 그리고 함께 있던 남성 B씨를 검거해요. 두 사람이 형제였어요. 카메라에 뭐가 찍힌 줄도 모르고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차를 끌고 와가지고 뭐 CCTV 파이프로 한번 돌려놓으면 본인들이 뭐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이 두 사람이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박스를 들고 가는 장면, 그리고 주물공장 후문에 서 있었던 A씨 화물차, 그리고 들이밀면 반박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그걸 보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해요. 자, 그러면 대체 그 용광로에 던져진, A씨가 용광로에 던져버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A씨의 한국인 아내 하씨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훼손이 되게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다행히 두개골이랑 몸통에서 DNA를 소량 검출하면서 최종적으로 신원을 밝힐 수 있었어요. A씨도 자백을 했고요. 아내를 용광로에 넣어버린 남편인 거예요. 너무 소름 돋죠. A씨하고 하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A씨와 그날 함께 시신을 유기했던 동생 B씨의 진술, 증거물,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사건의 전말을 좀 들려드릴게요. 하씨와 A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어요. 2003년에 결혼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2015년이니까 1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범행 당시에 A씨는 39살이었고요. 하씨는 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47세? 49세? 요 사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A씨보다는 10살 가까이 연상인 나이인 거죠. 뭐 좋아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싸움이 점점 잦아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거든요. A씨가 일을 안 하고 본국에 너무 오래 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한 번 가면 오지를 않아요. 집을 계속 비우고. 또 문제는 거기 가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한 달 있다 온다고 하더니 몇 달 있다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이웃들도 하씨 부부 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 막 고성이 오고 가고 이랬다고 말을 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2015년 10월 14일에 A씨가 동생 B씨까지 한국으로 데려와요. 하씨 입장에서는 시동생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시동생까지 뭐 이집트 치안 문제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온 거죠. 이 정도면 아예 이제 뭐 한국에 정착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온 것 같은데, B씨 나이가 당시에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인 A씨하고는 19살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막 성인이 됐는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당장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 B씨가 한국에 살면서 드는 어떤 비용들, 돈 이런 것들을 하씨 부부가 좀 부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얽히면서 부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에는 별거까지 하게 된 거예요. 별거를 하면서는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혼을 해줄 리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도 이 A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이혼을 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쉽게 해줄 리가 없죠. 그러던 11월 17일 저녁에 하씨가 단판을 짓겠다면서 A씨를 찾아갔대요. 이혼 서류를 들이밀면서 당장 도장 찍어라. 나 너랑 같이 못 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간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언쟁이 오고 가고 싸움이 커지면서 A씨가 하씨를 벽에 밀어붙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후의 과정들은 정말 속전속결로 이뤄졌어요. 시신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순간 자기가 일했던 그 김포의 주물공장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아내를 죽이는 걸로도 모자라서 완전히 녹여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A씨는 근처 가게에서 마대자루 2장을 샀고요. 집 앞에서 종이박스 2개를 주워옵니다.
자, 그러면 마대자루 2장과 종이박스 2장으로 이 시신을 어떻게든 감추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종이박스로 말아서 테이프로 포장을 해요. 하 씨가 사망할 때 누워서 사망한 게 아니라 니은자 모양으로 앉아있는 상태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 형태 그대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일하고 있던 동생을 불러요. 그날 동생 B씨가 이제 가구 공장에 첫 출근을 한 날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쓰레기 버릴 게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B씨는 그게 진짜 쓰레기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 같으면 쓰레기 버린다고 일하는데 와달라고 한다? 그럼 형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웬 쓰레기야. 형이 버려 알아서 해.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B씨는 그걸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 B씨가 마루 철거 작업을 자주 도와줬었는데 그때마다 그 목재 쓰레기들을 어떤 장소에 버리고 뭐 나머지 쓰레기들은 방화대교 근처에 있는 쓰레기 수거업체에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그동안 해왔었다는 거죠. 취업 전까지. 그날도 그냥 그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B씨가 10시 넘어서 이제 형 집에 도착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종이박스로 포장된 그 시신을 들고 이렇게 집 앞에 주차해둔 A씨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놓습니다. 너무 무거웠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형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집에서 나온 거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일이나 해. 그 일이나 도와줘. 이런 식으로 도와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도와줬다는 거죠. 그렇게 A씨는 아내의 시신을 동생과 함께 트럭에 싣고 과거에 일했던 주물 공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새벽 0시 33분경에 이 주물공장 후문에 차를 세워요. 주변 눈치를 좀 살피다가 잠겨있는 공장 안으로 혼자 들어갔고요. 용광로를 열어서 제대로 가동 중인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CCTV를 돌려놓고 시신이 든 박스를 들어서 후문 위로 던져놔요. 그렇게 A씨는 아내의 시신을 동생과 함께 트럭에 실었고요. 과거에 일했던 그 김포의 주물공장으로 향해요. 그리고 새벽 0시 33분경 주물공장 후문에 차를 세우고 주변 눈치를 좀 살피다가 이 잠겨있는 공장 안으로 혼자 일단 들어가요. 용광로를 열어서 제대로 가동 중인지 살펴보고 CCTV를 돌려놓은 후에 밖에서 이제 시신이 든 박스를 후문 위로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 공장 안쪽으로 떨어지거든요. 동생에게 이제 차에 들어가 있어 라고 말을 하고 본인 혼자 들어가서 시신을 용광로 안에 던져버린 거예요. 거슬리는 아내를 600도의 뜨거운 불에 녹여버리고 싶었겠지만 화재 경보가 울린다는 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황당한 재판 내용 그리고 사건 전반에 걸친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A씨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검사는 사건 며칠 전에 주물공장에 왔던 정황이 시신 유기 장소를 둘러보기 위함이었다라면서 계획살인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계획살인을 했거나 시신 유기를 위해서 사건 며칠 전에 공장에 방문한 거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12년이나 결혼 생활을 한 하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던져서 자신의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던 죄질은 극히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씨에게 딸들이 있어요. 재판부는 딸들과 유족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고 특히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서 유족의 고통이 크다. 유족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고된 게 징역 20년이에요. 계획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아내 하씨가 살해당한 시점이 11월 17일입니다. 6일을 했던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자, 근데 주물공장 사장이 CCTV에 찍힌 A씨를 바로 알아봤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이 사람이 사건 발생일인 18일로부터 며칠 전에 동생과 같이 여기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이러면서 공장에 와서 커피까지 얻어 마시고 갔었잖아요. 다시 다닐 것도 아니면서. 다른 곳에서 일할 예정인 동생을 데리고 굳이? 그건 사전답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시점상 결국 이 사람은 범행 전에 여기에 왔었던 거예요. 동생 B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에 B씨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라고 믿고 옮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어요. 게다가 또 B씨가 난민 신청까지 한 상태였잖아요. 또 11월 17일은 가구 공장에 첫 출근을 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박스에 들어있는 게 시신인 걸 알았다면 아무리 형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강제 출국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20살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시신인 거 알면서도. 시신이 니은자 형태로 앉아있는 상태로 박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외관만으로는 시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거에 대한 의문점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B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돼요. 양측 모두 항소를 해요. 검사 측은 B씨에게 무죄를 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말해요. A씨가 아내의 시신을 용광로에 유기할 때 동생과 함께 공장 후문 쪽까지 같이 온 건 사실이지만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할 때 B씨는 차에 있었다. 만약에 B씨가 그 종이박스가 시신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면 굳이 형 혼자 힘들게 시신을 용광로에 넣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협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게다가 외부에서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포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혈흔도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원심 말이 맞아 라는 거죠. 그렇게 양측 항소 모두 기각됐고요. 바로 A씨가 상고까지 갔지만 상고도 기각이 되면서 최종 20년형이 확정됩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의문점이 되게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의문도 있었는데 일단은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이 살인과 유기에 소요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자, A씨는 11월 17일 오후 7시경에 살인을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마대자루와 종이박스를 구해왔다고 했었거든요. 포장을 해서 밖으로 들고 나온 게 오후 10시 26분이고 용광로에 유기를 한 게 다음날 새벽 1시예요. 그럼 거의 6시간 안에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얘가 본국에서 어떻게 살던 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요. 만약에 본국에서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6시간 만에 살인과 유기까지 끝낸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기도 할 거고. 보통은 사람 죽이고 나서 진짜 그 유기할 장소 찾지 못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범죄자들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디 지금 산에다 묻은 것도 아니고 용광로에 녹이겠다라는 이 발상은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부터 그냥 쉽게 결정하고 이뤄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용광로를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사건 며칠 전에 공장에 인사하러 왔던 거 이것도 뭐 그날 마침 그쪽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공장이 보여서 인사할 겸 왔다라고 하는데 뭐 생각해보면 말이 아주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동생이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일하던 공장에 데리고 가서 동생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어느 정도 납득은 되지만 방문한 날이 하필 사건 며칠 전이었고 그동안 일했던 많은 직장들 중에 하필 이 공장이었으니까 의심을 살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의혹도 있어요.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아내가 10살 정도가 더 많잖아요. 결혼이야 본인들 자유죠. 근데 당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위장 결혼을 하는 게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한국 여성과의 뭐 위장 결혼을 주선하는 이런 전단지가 붙어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연하 위장 결혼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받은 동생에 대한 의혹도 있었어요. 외관상 뭐 시신을 싸놓은 형태나 모습만으로 시신임을 알아챌 수 없었을 거라고 재판부가 말하긴 했는데 당시에 사용했던 재료들이 마대자루 2장에 종이박스 2개, 테이프 이게 다였거든요. 이것만으로 시신 포장을 티가 안 날 정도로 철저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의혹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전혀 몰랐을까? 그래도 나이가 20살이면 형에게 티는 안 냈지만 어떤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형량이 너무 낮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우발 범행임을 인정받는 그 과정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정리하면서 참 어떤 이유로 결혼을 했든 그게 뭐 사랑이었든 위장 결혼이었든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 없애려고 했던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날 만약 이 주물 공장에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공장 직원이 용광로 안에서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았었다면 시신이 녹듯이 A씨의 범죄도 완전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냥 남의 공장 몰래 들어와서 쓰레기 태운 것쯤으로 처벌받고 끝났을 수도 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한국인 5명이 41세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 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아래서도 한번 방송을 했던 거거든요. 9년 전에. 오래된 거라서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체포된 용의자들이 44세 여성, 21세의 아들, 19살 딸 이렇게 3명이 있었고요. 또 다른 2명은
15살 남자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건 그중에 하나가 사망한 피해자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이 5사람들의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피해자의 몸에 악마가 씌어서 이거를 쫓아내기 위한 퇴마의식이다. 그때 이 의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제가 시신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사실 이런 사건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런 뭐 귀신을 쫓겠다, 뭐 이런 비슷한 알 수 없는 종교에 심취해서 발생한 살인 사건들이 좀 있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도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사건이고요.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인데 오래 지나기도 했지만 또 이제 해외 사건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987년 2월 25일에 일본 카나가와현 후지사와시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신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인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안에서 분명히 사람 기척이 느껴지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 이상한 냄새까지 난다. 이렇게 출동을 요청해요.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재차 두드렸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진짜로. 결국에는 강제 진입을 결정하고 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을 하는데 이 집 안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2명의 남녀가 정체불명의 시신을 토막내고 있었던 거죠. 발바닥에 깔린 시트 위에서 각자 다른 부위를 훼손하고 있었어요. 더 기괴했던 거는 이 방 안에 있던 카세트 테이프에서 음악까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여유롭게. 싱크대와 비닐봉지에는 뼈와 살점, 유류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제가 묘사해드리고 싶은데 제 입으로는 차마 전해드리기가 힘들어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원고에서 그런 묘사된 부분들은 조금 다 지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 충격적인 현장보다 경찰을 더 소름 끼치게 했던 게 뭐였냐면 두 남녀의 태도였어요. 경찰이 지금 문을 부수고 들어왔잖아요. 부수고 들어올 정도면 밖에서 막 두드리기도 했을 거고 밖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눈길도 주지 않아요. 계속 시신 훼손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뭔가에 씌인 사람처럼. 경찰이 말을 걸어도 지금 악마를 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만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경찰이 총을 겨누면서 가위를 내려놓으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시신은 젊은 남성으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감식에 들어가요. 체포된 두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속의 두 사람인데요. 39세 남성 스즈키 마사토 그리고 27세 여성 모테키 미유키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스즈키 미유키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두 사람 다 살해 사실을 바로 인정을 해요.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경찰이 동기를 추궁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까 했던 말과 같았어요. 그에게 홀린 악마를 쫓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그럼 대체 죽인 이 사람은 누구냐, 살해된 이 사람은 누구냐, 무슨 관계냐 이런 관계를 좀 파악을 하려고 수사력을 집중을 했는데 이들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수사팀이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피해자가 체포된 남성, 이 왼쪽에 있는 남성의 사촌 동생이자 여성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대체 왜 동생이자 남편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처음에는 이 수사팀이 두 사람이 내연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고 같이 공모를 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내연관계라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또한 내연관계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밝혀져요. 더 깊숙이 이 피해자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이 사건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 속의 남성이 피해자예요. 32세 남성 모테키 마사히로였습니다. 7살 터울의 사촌형이었어요. 오른쪽 스즈키죠. 범인. 유년 시절에 외할머니 집에서 함께 자란 되게 가까운 사촌 관계였습니다. 형을 굉장히 잘 따랐는데 이 사람 자체가 좀 롤모델로 삼기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이비 신흥 종교에 심취해서 성인도 되지 않은 마사히로를 이 종교로 끌어들였던 거죠. 이런 사이비 종교마저 선뜻 따라갈 정도로 마사히로는 스즈키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관계가 잠깐 이제 소홀해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스즈키가 30대 초반이고 마사히로가 한 20대 초중반일 때 스즈키랑 그의 어머니가 다이아몬드 거래 사기를 하다가 체포가 됐었던 거예요. 그때 아마 이제 이 스즈키와 이 어머니가 가족들한테 보석금을 좀 마련을 해달라고 했었나 봐요. 근데 보석금 마련을 안 해주면서 외가 식구들에게 이제 불만을 갖게 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마사히로와 스즈키가 한동안 교류가 끊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벌어질 이런 끔찍한 일을 생각하면 차라리 이때 그냥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스즈키와 연락이 끊어진 그 사이에 마사히로는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학업보다는 음악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뮤지션이 되고 싶었습니다. 드럼을 독학을 했고요. 대학을 중퇴했고요. 본격적으로 음악에 뛰어드는데 교회의 남자 청년들을 모아서 5인조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족들한테 약속을 해요. 가족들이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까지 중퇴했으니까. 내가 20대가 지날 때까지 음악으로 성공을 못하면 음악을 그만두고 가업을 잇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마사히로 부모가 빌딩 전문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모의 허락을 받은 마사히로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해요. 1983년에 이렇게 마사히로를 리더로 해서 밴드를 시작했는데 컨셉이 좀 딱 봐도 좀 특이하죠. 코믹한 콩가루 가족 뭐 이런 특이한 컨셉을 잡았었는데 아내로부터 달아난 아버지, 조부모, 자퇴한 아들과 딸 뭐 이런 컨셉을 잡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키보드는 할아버지, 기타는 할머니, 보컬은 아빠, 베이스는 아들, 드럼은 딸 뭐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대에 오를 때는 이 컨셉에 딱 맞게 분장을 했었어요. 드럼을 쳤었잖아요, 마사히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딸 역할을 했고 작곡, 작사 뭐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직접 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컨셉이다 보니까 잠깐 주목을 받긴 했지만 관심이 앨범 판매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노래가 좋지 않았었겠죠. 데뷔 앨범은 5천여 장 정도로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도 마사히로는 좌절하지 않았고 다음 해인 84년에 싱글과 LP 앨범까지 발매를 하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요. 요코하마 일대 라이브하우스를 중심으로 무대를 돌기도 했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멤버들이 다 이제 사비를 모아서 무대 비용을 다 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음악 활동을 해서는 더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 그러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안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계속 활동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소속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해요. 밴드는 인디씬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긴 했지만 멤버들 사이에서도 점점 이제 회의감이 감도는 거예요. 이거 되기는 하는 거야? 우리 계속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흘러갈 무렵에 마사히로가 아내 미유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사히로 친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었던 미유키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요. 1986년에 결혼식을 올려요. 그 사이 밴드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죠. 1986년 멤버들과 마사히로는 우리 딱 올해까지만 해보자. 올해도 반응 없으면 그냥 접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활동에 나섭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의욕적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방송까지 출연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망했습니다. 게다가 업계 관계자에게 너네는 밴드 활동에 싹이 안 보여. 너넨 잘내기 글렀어. 이런 냉혹한 말까지 듣게 돼요. 그렇게 87년 2월 8일에 한자리에 모인 멤버들은 향후 행보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해체였습니다. 멤버들은 3월 공연을 마지막으로 밴드를 해체하기로 합의해요. 사실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내 손으로 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존감도 떨어졌을 거고 좌절감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가업을 이어야 되나? 막막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힘들 때 다가오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창 이제 낙담하면서 힘들던 마사히로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연락이 끊겼던 사촌형 스즈키였습니다. 다가왔다기보다는 이제 마사히로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겠죠. 한 번은 이 마사히로 부부가 스즈키하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마사히로가 이제 형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음악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밴드를 해체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겁니다. 상담할 사람이 따로 있지. 사기치고 감옥 갔다 온 형한테 뭘 얻을 게 있다고 상담을 했을까요? 근데 본인 자체는 일단 믿고 따랐으니까.
근데 힘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다 상실이 된 거예요.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때는 사실 스즈키가 더 그 신흥 종교에 심취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본인도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스즈키가 했던 조언 뭐였을까요? 꿈에서 신이 내려왔다. 이 세상은 악마투성이다. 그 악마를 쫓아내는 구세의 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작곡가로 살아가라. 이건 신의 계시다. 너 이대로 있으면 가업을 잇거나 계속 아버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마사히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마사히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건드린 것 같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조언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흘려들을 말이겠지만 이 부부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마사히로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구세의 곡 이걸 작곡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까지는 음악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곧장 다시 작곡에 들어가겠다고 답을 합니다. 근데 아내 미유키의 반응이 더 뜻밖이었어요. 보통 남편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뭔가를 하다가 안 됐으면 이제 그만 접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하시는 일 맡아서 하자 이래야 되는데 남편 사촌형이 스즈키의 말이 맞다고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를 찾지는 못했어요. 없는 건지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미유키도 이 마사히로하고 같은 종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결혼을 한 후에 입교를 했다. 원래 그 종교였다. 자료마다 조금씩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스즈키는 비정상적인 명분과 대의를 제시하면서 궁박한 상태의 마사히로를 계속해서 세뇌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사촌형이었기 때문에 마사히로는 여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사히로가 이런 다짐을 해요. 세계에서 선이 지고 있다. 남은 것은 노래의 세계뿐이다. 구세의 곡을 퍼뜨리지 않으면 핵전쟁의 단추가 눌린다. 내가 신의 곡을 쓰고 세상에 퍼뜨려서 악을 봉하는 작곡가로서 해나갈 것이다. 이미 정상적 사고를 잃은 거죠, 이 사람도. 그리고 87년 2월 14일에 스즈키가 갑자기 밴드 멤버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밴드는 계속될 거고,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밴드는 계속될 거고, 마사히로는 작곡에 전념할 것이다. 그는 신이 작곡자로 세상에 보낸 인간이다. 그걸 이 세상 악마들이 방해하려 하니 나는 악마로부터 마사히로를 지켜야 한다. 밴드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헛소리도 뭐 이런 날벼락 같은 헛소리가 없죠. 너무 당황했고요. 동시에 되게 불쾌했어요. 뭐 그동안 뭐 우리를 지원했던 사람도 아니고 후원했던 사람도 아닌데 리더도 아닌 갑자기 외부인이 나타나서 밴드를 해라 말아라 왈가왈부 하는 게 달갑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즈키를 보면서 저 사람 좀 정상 아닌데? 마사히로에 대한 걱정까지 생긴 거예요. 저런 사람이랑 왜 가깝게 지내지? 그래서 실제로 마사히로 부부한테 가서 그 사람 좀 이상한데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이미 이때는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지. 전혀 멤버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사히로는 이 작곡 중인 그 악마를 물리친다는 구세의 곡 샘플을 멤버들에게 계속 들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노래의 퀄리티가 이미 수준 이하였고요. 아무 반응도 얻질 못했어요. 오직 스즈키만이 바로 이 곡이야.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악을 없앨 수 있어. 봉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구세의 곡이라는 거를 만들 때 마사히로 부부랑 스즈키가 밴드 멤버 중에 한 명, 그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작곡을 했었거든요. 이 멤버의 말에 따르면 스즈키하고 미유키, 이 두 사람은 악마의 유혹을 저지하는 호위 역할을 한다면서 이 방에 머물렀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빨리 신의 노래를 써라 이러면서 마사히로를 계속 압박하고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갈수록 정상이 아닌 거죠. 결국 이 멤버가 보니까 이것이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집에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다 내쫓아요. 이후로 세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스즈키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 아파트인데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아파트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도 제대로 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반감금 상태로 지낸 마사히로가 작곡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넘게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세 사람 사이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부도 뭔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스즈키 통제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미유키가 남편 마사히로와 단둘이 있고 싶어 한다거나 마사히로가 스즈키의 말을 전처럼 막 신뢰하지 않고 뭔가 의심하고 반발한다거나 이런 어떤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스즈키가 부부를 일단 각자의 본가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냅니다. 이미 본인 스스로도 뭔가 두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고민에 빠졌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하루 뒤에, 하루의 짧은 휴가였나 보죠?
마사히로가 먼저 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 스즈키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시해요. 악마의 침입을 막겠다면서 온 방을 흰색 시트로 도배를 하고 반지를 벽에 붙여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미유키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도 빨리 집에 돌아와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다음 날인 2월 21일 미유키가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눈앞에 뭔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런 온열 테이블, 코타츠에 마사히로가 앉아서 막 작곡에 열중을 하고 있었는데 우통을 벗고 있고요. 목 뒤에는 되게 보지 못했던 흉터가 있는 거예요. 상처에 대해서는 스즈키가 설명을 합니다. 마사히로의 등뼈 부분에 악마의 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소금으로 주물러서 살갗을 벗기고 즙을 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유키가 좀 불쾌했었대요. 근데 이때 마사히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즈키를 믿어라. 아프지만 내가 참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아내를 달랩니다. 스즈키는 악마를 쫓는다는 이유로 계속 가혹 행위를 이어갔어요. 온몸 곳곳을 긁어서 아까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상반신 전체가 엉망이 돼버려요. 이때 막 얼마나 따갑고 아팠겠어요. 마사히로가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거 이웃 주민들이 다 들었었대요. 그 정도였대요. 그런 끔찍한 고통에도 이미 심리적 지배에 놓인 마사히로 부부는 스즈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갗을 그렇게 훼손하는 것 이외에도 세워놓고 허공에 막 눈싸움을 시키는 이런 괴상한 행동도 지시를 했었다고 해요. 22일 오전 무렵 마사히로는 숨만 겨우 몰아쉴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더 이상의 작곡 활동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다음 순간 스즈키가 마사히로의 목을 손으로 가리켜요. 목젖에 악마가 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미유키에게 자기가 차고 있던 벨트를 건넵니다. 미유키는 그대로 목욕 타월 등으로 마사히로의 다리를 결박했고요. 벨트를 목에다 걸어요. 스즈키는 순식간에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요. 5분간의 목졸림 끝에 살해됩니다. 나중에 이 마사히로의 아내였던 미유키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에 대한 동정심이나 걱정?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었다. 단지 눈앞에서 일이 진행되어 갈 뿐 내 머릿속은 텅 빈 상태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마가 씌인 건 이 두 사람인 것 같은데 마사히로가 사망한 이후에 두 사람이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스즈키가 입을 열어요. 이 녀석은 육체 그 자체가 악마 덩어리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아직 이 시신에 악마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좀 잘랐으면 좋겠다. 이 말에 미유키는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렇게 25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훼손 작업을 계속하다가 붙잡힌 거죠. 눈앞에 본인들이 죽인 사람이 버젓이 쓰러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악마 덩어리라는 말을 하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악마는 누구였고 그들이 마사히로에게서 찾아서 끄집어내고 싶었던 악마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그 악마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두 사람은 체포 당시부터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범행을 진술했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됐었어요. 당연히 당시 재판도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좀 현격했거든요. 스즈키에 대해서는 3회, 미유키에 대해서는 2회의 정신감정이 진행돼요. 감정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피고인 스즈키에 대한 1차 감정에서는 그가 범행 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 능력은 없다고 보여진다라고 나왔었고요. 2차 감정에서는 이 스즈키의 망상이 마사히로 부부에게까지 전염이 돼서 악마가 들렸다는 망상을 공유하는 감흥 정신병 상태에 있었다.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책임 능력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방금 감흥 정신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인 정신증이라고도 해요. 어떤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환각이나 망상, 종교적 환각, 조현병 이런 것들이 그거를 믿고 있는 미신적이고 좀 지능이 낮아서 암시성이 강한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똑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조현병에 걸리면 그 딸도 같은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들의 경우에도 감흥정신병에 의한 사건이라는 거죠. 계속 이어서 갈게요. 스즈키에 대한 3차 감정도 있었죠. 피고인은 측두엽 간질 환자로 보인다. 종교적인 사상에 갇혀 있고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저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미유키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도 비슷했어요. 범행 시 감흥 정신병 상태에 있어서 책임 능력이 없다.
종교적 지배관념에 사로잡혀서 책임 능력은 인정이 되지만 저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매 감정마다 책임 능력의 유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범행 당시에 선악을 판별하기에 충분한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다. 라는 의견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형량이 아주 많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재판부에서 이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범행 당시 두 사람의 판단력은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상황 설명이 대체로 일치한 점, 형사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악마로 인한 범행 동기는 신용이 떨어지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렇게 1992년 5월 재판부는 스즈키에게 징역 14년, 미유키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해요. 이것도 뭐 충분하진 않죠. 미유키는 항소하지 않았고요. 스즈키는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이렇게 형이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스즈키와 미유키의 어떤 내연 관계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하면 그냥 보통의 치정살인 사건으로 잊혀질 수도 있는 사건이 됐을 수도 있어요. 3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이 범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살해에 이르기까지의 범행 동기와 과정들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3명의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이 중에 한 명이 범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77년 호주 멜버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에요. 당시 멜버른의 한적한 주택가인 이지스트리트 일대를 그야말로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건인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사건이 발생한 건 1977년이지만 범인이 잡힌 건 무려 지난달이었습니다. 47년이 걸린 거죠. 오늘은 이 범인을 잡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셔야 들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 끄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7년 1월 13일 목요일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오전 시간대였어요. 호주 멜버른 주택가 이지스트리트는 교회 주택단지여서 좀 조용하기도 했었고요. 언뜻 보면 그냥 평소하고 다를 바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상을 감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45번지에 살던 두 여성인 자넷과 알로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날 떠돌이 개 하나를 발견하는데 어딘가 좀 익숙했어요. 옆집인 147번지에서 주민이 기르던 개였거든요. 근데 이상했던 건 얘가 왜 자꾸 밖에 돌아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틀 전에도 이 개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걸 봤던 거죠. 또 여성은 곧장 이 개를 데리고 147번지로 향합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되게 친했던 이웃이라서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어봐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20대 두 여성 그리고 한 살배기 아들 이렇게 셋이서 살던 집이었는데 어딜 갔는지 대답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개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얼마 뒤에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우는 소리? 그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근데 울음소리가 시간이 지나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자넷이 평소에 알던 그 아이의 엄마는 상당히 아이를 잘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방치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넷이 알로나랑 같이 다시 이제 개를 데리고 147번지로 향합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갔겠죠? 이번에는 이제 집 뒤편으로 가서 뒷마당을 살펴봐요. 여기서 이제 부엌으로 통하는 뒷문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서 이제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안을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엌 불은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알로나가 먼저 들어가서 안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얼마 뒤에 알로나가 집 밖으로 막 뛰쳐나오더니 완전 패닉에 빠진 거예요.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죠. 잠시 뒤에 이 두 사람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이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서 내부로 진입을 합니다. 부엌을 지나서 거실을 일단 확인을 해요. 앞문도 지금 보면 잠금 장치가 걸려있지 않은 채 그냥 닫혀있기만 했었어요. 내부는 되게 깨끗했어요. 근데 거실을 지나서 현관 복도를 확인한 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혹한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바닥에 잠옷 차림으로 잔뜩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27세의 여성 수잔 바틀렛이었어요. 인근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였거든요. 온몸을 정말 흉기로 엄청난 횟수로 공격을 당했는데 특히나 팔이나 손, 다리의 자상이 좀 심했어요. 이걸로 봐서는 몸싸움이 좀 심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경찰이 바로 이제 방 안쪽도 살펴봤는데 여기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28세 여성 수잔 암스트롱이에요. 상태는 비슷했어요. 바틀렛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점도 있었어요. 암스트롱에게만 성폭행 정황이 보였던 거예요. 침대 위에서 발견이 됐는데 잠옷 원피스가 머리 위로 넘어간 알몸 상태, 그리고 두 다리는 벌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경찰이 바로 이제 본부에 지원 요청을 했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아까 전에 옆집 사람이 들었던 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찰이 막 급하게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소리 나는 쪽에 방문을 열었는데 여기에 진짜 애가 있는 거예요. 수잔 암스트롱의 16개월 된 아들인 그레고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밥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한 것처럼 굉장히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그 어떤 외상을 입었다거나 생명에 지장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사망한 두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사망한 두 여성 수잔 바틀렛과 수잔 암스트롱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되게 친한 친구였습니다. 암스트롱이 앞서 그 16개월 아이를 키우던 그레고리를 키우던 싱글맘이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10주 전에 여기로 이사를 왔었던 거예요. 자, 부검 결과 이 시신에서 보이는 상처들은 폭이 2.5cm 내외에 되게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을 봤을 때는 비교적 큰 흉기는 아니고 되게 작은 흉기로 여러 번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암스트롱은 27번, 바틀렛은 무려 55번의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배죠, 거의. 시신의 부패 정도를 통해서 알아본 사망 추정 시간은 시신 발견 며칠 전이었고요. 초반에 경찰이 했던 추측대로 이 싱글맘인 암스트롱은 성폭행을 당한 게 맞았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미 시신 발견 당시에 제가 아까 암스트롱의 모습을 묘사할 때, 발견된 모습을 묘사할 때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누군지 모를 그 살인자가 살해 이후에 성폭행을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암스트롱 시신 발견 당시의 모습을 보면 범행의 모습 자체도 되게 엽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격의 횟수를 떠나서. 수사팀은 이 부검 결과를 가지고 현장 상황을 다 종합해서 범인의 동선을 추측합니다. 일단 이거는 추정이고요. 사실하고 좀 다를 가능성도 높아요. 일단은 침실에 있던 싱글맘 암스트롱이 먼저 범인과 조우를 했거나 공격을 이제 먼저 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어요. 침대 옆에 의자 밑에 책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 우당탕탕 했을 거잖아요. 이때 바틀렛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가 문 앞에서 범인과 마주치면서 공격을 당했을 것이다. 55차례의 공격으로 이어진 거는 이 바틀렛의 저항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이 두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 암스트롱의 시신을 성폭행한 뒤에 뒷문으로 도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사실 누군가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흔적이 없었거든요. 면식범일 가능성도 충분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수사가 쉽지는 않잖아요. 암스트롱 시신에서 정액을 확보하긴 했지만 1977년에 뭐 DNA 검출로 누구를 특정할 수도 없었고요. 범행 도구도 발견이 되질 않아요. 일단은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들부터 빼곡하게 모아봐야 이제 뭐 하나라도 건질 수가 있겠죠.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틀렛의 침실 창문 아래 족적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욕조에서도 피 얼룩이 발견됐었고요. 세탁기 뚜껑에도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배수구 틈새에서는 작은 뼈 조각까지 발견이 돼요. 이건 당시 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부검 결과상의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뭔가 살인자가 지금 범행 이후에 그냥 이 집에서 나간 게 아니라 화장실에 와서 흉기를 씻어냈거나 몸을 씻었거나 뭔가 뒤처리를 하고 간 거예요. 거실 소파에 피에 젖은 수건이 놓여 있었는데 현장에서 300m 떨어진 놀이터에서도 또 다른 피 묻은 수건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같았으면 바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뭐 DNA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누구의 피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혈액형 판별이었거든요.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혈흔에서 피해자의 혈액형만 검출이 돼요. 범인이 피를 흘리지 않았거나 피해자들과 같은 혈액형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방 식탁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암스트롱, 싱글맘인 암스트롱이 교제 중이던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다 수집을 했고 정확한 사건 발생 시간 그리고 용의자 특정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 피해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시신 발견 3일 전인 1월 10일 월요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 사망한 바틀렛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 커플이 누나 집에 놀러 와요. 미리 약속된 자리였습니다.
네 사람이 같이 저녁 식사를 했고요. 남동생은 누나 집에 뭐 이렇게 고장난 물건들 이런 걸 좀 고쳐주기도 했었다고 해요. 밤 9시가 다 돼서 이제 그레고리가 잠이 들고 남동생 커플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을 나섭니다. 떠나기 전에 약속도 해요. 다음 주에 되게 재밌는 거 있으니까 누나 집 와서 같이 보자. 이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누나와의 마지막이 된 거죠.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동생이 떠난 시점이 10일 저녁 직후였고 11일 새벽 사이에 피해자가 기르던 개가 밖을 돌아다닌 게 목격이 됐던 거잖아요. 옆집 사람들에 의해서. 일단 수사팀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 피해자들과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조사하면서 몇 명의 용의자가 떠올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범인에 대해서 뭐 딱 이렇다 할 쓸만한 흔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유일한 단서라고 볼 수 있는 게 바틀렛 침실에서 발견된 족적이죠. 근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어떤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와요. 그러더니 하는 말, 내가 그 족적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3명의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이 중에 한 명이 범인입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그 경찰서에 찾아온 남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남성의 이름은 콜린 플라라였고요. 시신 발견 하루 전인 12일 수요일에 바틀렛이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었대요. 그러니까 A는 아니었고 뭔가 소개팅으로 만난 건지 어떻게 번호를 알게 돼서 데이트 한번 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경찰에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범인은 아닌데 괜히 내가 의심받을까 봐 좀 걱정이 돼 가지고 그 족적이 왜 남겨졌는지 제가 설명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11일 화요일 이날이 바틀렛이랑 데이트를 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2일에 데이트를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 콜린이 뭔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만나기 전에 조금 통화도 하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은데 며칠 동안 바틀렛이랑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줬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되게 초조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성 입장에서는 바틀렛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데이트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다 못하고 11일 화요일 밤에 술을 먹고 바틀렛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왜 그랬는지 술을 먹고 가서는 바틀렛 창문을 두드렸대요. 문을 두드리면 될 걸 왜 창문을 두드렸을까? 어쨌든 밖에서 막 두드렸는데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이게 어쩌면 현관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으니까 창문을 두드렸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쨌든 창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보통의 사람이면 창문을 두드리지도 않지만 창문을 두드려서 답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바틀렛에 뭐 개인 전화기가 있었는지 사실 1977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 뭔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족적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개인 전화기 같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자, 경찰이 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했냐? 추궁을 해요. 되게 강하게. 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서 거실로 들어갔고요.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바틀렛의 전화기를 발견했고 그녀가 번호를 제대로 알려줬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에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순간 갑자기 내가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정신이 들었고 왔던 길을 돌아서 나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부터 이렇게 동선을 쭉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틀렛의 침실과 거실, 주방 어디에서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언론 보도가 나고 나서야 그 집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친하지도 않은 여자 집에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지금 창문 열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범죄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주장한 동선이 사실이면 들어와서 움직였던 그 동선이 사실이라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납득은 돼요. 이후에 되게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해요. 뭔가 나왔을 것 같은데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이 집들이 파티에 참석했던 한 남성이었어요. 사건 발생 몇 주 전에 집들이 파티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참석했던 한 남성이 암스트롱에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암스트롱이 싱글맘이었죠. 관심이 생긴 거예요. 경찰이 그 남성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성범죄를 저지르고 면직당한 전직 경찰로 확인이 됩니다. 암스트롱도 성폭행을 당했었죠. 자, 그리고 사건 추정일인 10일 저녁에는 현장에서 가까운 펍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분명한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면서 용의선상을 벗어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어떤 인연이 돼서 그 집에서 여는 파티에까지 초대를 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용의자는 암스트롱의 남자친구였어요. 31세 남성 베리 우다드였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사자였어요. 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안 됐을 때예요. 1976년 말이었습니다. 암스트롱의 여동생이 소개를 해줘서 이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해요.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유가 있었어요. 시신 발견 하루 전에 자신의 형이랑 이 집에 왔었거든요. 그날 암스트롱이랑 갑자기 이제 연락이 끊기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후 8시 반경에 연락이 안 되고 걱정이 돼서 형이랑 같이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 그래서 집 뒤편으로 가봤다. 가보니까 뒷문이 열려 있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부엌으로 들어가서 쪽지에 내 이름과 머물던 곳의 번호를 남겨두고 바로 집을 나왔다. 이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형사가 전화를 받아서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리 우다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혐의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 추정일에는 계속 여동생 집에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이 돼요. 이 밖에도 사건 추정일에 해당 지역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용의자, 그리고 그레고리의 친아빠였던 그리스인 남성, 이런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었는데 사건과의 연결점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암스트롱이 이제 그리스에 잠깐 머물면서 그때 현지 어부하고 사귀었었는데 거기서 그레고리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었다고 해요. 남자 쪽에서는 그리스를 떠날 생각이 없었고 암스트롱은 되게 향수병이 심해서 결국에는 합의 없이 아들을 데리고 귀국을 해버렸던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3명의 굵직한 용의자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4번째 용의자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용의자 말씀드릴 때 3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4명입니다. 굵직한 용의자 4명.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계속해서 뭔가 뚜렷한 용의자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대규모 수색과 검문을 하기 시작해요. 완전 폭넓게 그냥 다 뒤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완전히 대대적으로 차량 검문을 하는데 어떤 남성의 차 트렁크에 혈흔이 묻어있는 흉기가 있는 거예요. 총 길이 26cm에 날끝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날끝이 부러지기가 쉬울까요? 누군가의 차 트렁크에 혈흔이 묻은 흉기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진 않지만 날끝까지 부러져 있다고 한다면 대체 이 칼로 무슨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경찰이 바로 차량 주인을 부릅니다. 소유주는 17살의 페리 크룸블리스라는 남성이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거 누구였냐면 아까 전에 그 사망한 바틀렛이 인근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등학교의 학생이었고요. 사는 곳은 살인사건 현장에서 3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되게 가까운 곳이었어요. 아니 고등학생 남자애가 차 트렁크에다가 칼날이 부러진 막 피 묻은 흉기를 넣어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페리 크룸블리스는 나는 사건하고 절대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해요. 흉기? 그거 그냥 주운 거다. 누가 이런 걸 주워서 트렁크에 넣어놓습니까? 이상하면 신고라도 했어야지. 그는 사건 현장에서 450m 떨어진 빅토리아 파크 기차역 플랫폼에서 10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경에 흉기를 습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날 진짜 거기서 걔가 죽는지 CCTV 다 돌려보고 혈흔 바로 분석해보고 이랬을 텐데 어쨌든 뭔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페리는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진술을 보증하기도 했었고요. 경찰도 뭔가 뚜렷한 걸 잡아내지 못했어요. 다만 이 바틀렛 동생이 마지막 방문자였잖아요. 시간의 흐름상 바틀렛 동생이 떠난 지 90분 만에 발견된 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흉기를 일단은 범행 도구로 판단을 해요. 범인이 누군진 모르겠으나 아까 전에 페리 크룸블리스가 말했던 그곳에다가 버리고 간 것일 것이다. 자,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 2대의 차량이 뭐 빠르게 다치는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주민들의 제보가 계속 있긴 했었는데 단서가 되지는 못했었고요. 사건은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훗날 어떻게든 밝혀질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 밖에는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DNA 감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 미제로 남은 사건들에 대한 그야말로 대대적인 DNA 감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경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보관 중이던 이 암스트롱 몸속에 있던 남성의 정액 샘플에서 어떤 특정한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된 거예요.
이게 1999년의 일입니다. 이거를 알면 과거에 용의선상에 올랐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 정황을 분석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8명의 주요 용의자가 뽑혔고 이 8명의 주요 용의자를 상대로 DNA 대조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결과는 뜻밖에도 전원 불일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DNA 증폭 기술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만 대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바뀌었겠죠. 2011년에 론 아이들스라는 형사의 지휘 아래 수사가 다시 시작돼요. 엄청 카리스마 있게 생겼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DNA 증폭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정석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이전에는 용의자들만 대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인원에 대한 대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무려 130명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서 DNA를 하나씩 구하고 다 대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사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 가족의 DNA를 통해서 대조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둘 용의자들의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던 2017년에 불과 7년 전입니다. DNA 샘플 제출에 동의를 하고서 출석을 앞두고 있던 어떤 남성이 갑자기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페리 크롬블리스였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앞에서 주요 용의자 4명, 경찰은 8명으로 봤지만 전 4명을 전해드렸는데 그 4명 중에 마지막 트렁크에 의문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17살 소년 기억하시죠? 60대 노인이 된 그가 갑자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요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모든 재산을 막 급하게 정리하더니 가족들이랑 같이 그리스로 날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 이민자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수사팀은 페리 콜룸블리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요. 호주에 남아있는 친척들을 상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결과는 일치였어요. 검거 작전에 들어가요. 일단은 그리스 내 소재지를 파악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행적을 추적합니다. 아니 소재지를 파악했으면 빨리 잡아야지 왜 몇 년이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20년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체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를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인터폴에도 적색수배 요청을 해요. 거의 50년 전에 2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성폭행한 범인 1사람을 잡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철저하게 정보가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거죠. 새어나가지 않도록. 자, 그래서 대체 언제 잡혔냐?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를 10월 14일, 15일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됐어요. 2024년 9월 19일에 잡힙니다. 그리스를 떠나서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한다는 정보가 입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이 한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냐는 거죠. 이탈리아는 여러 명을 죽였거나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건 발생 47년 만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걸 범인도 알았겠죠? 그래도 그 일이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체포 며칠 후인 9월 25일 크룸블리스는 로마의 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요. 지금 이탈리아 감옥에 구금이 된 상태고요. 호주 경찰이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서 몇 년까지도 걸린대요. 17살 소년은 65세가 되어서야 죗값을 치르기 위해 송환될 예정입니다.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죠. 누굴까요? 그날 현장에서 살아남은 그리고 미친 듯이 엄마를 찾으면서 울부짖었던 16개월의 아기 그레고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50이 가까운 중년이 됐어요. 사실 16개월의 엄마가 그렇게 살해됐기 때문에 그레고리의 기억 속에 엄마는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늘 그려왔던 그 엄마를 살해한 진범을 마주하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살인을 했고 이 집에 왜 들어온 것이며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시간이 좀 더 지나야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사건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관련 내용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1일에 경찰서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가출인 신고를 하는 전화였는데 당시 34세의 여성 이 씨의 아버지인 A 씨의 전화였어요. 20일이 넘도록 딸이랑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메시지에도 답장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일단은 성인이 실종이 되면 가출 신고로 먼저 접수가 되기는 하는데 도통 연락이 닿질 않는다라는 진술을 들은 경찰이 일단은 이 씨의 통신 기록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이 돼요. 아버지의 신고가 들어온 게 4월 21일인데 3월 31일부터 통신 기록이 없었고 4월 2일까지 4번에 걸친 출금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대략 이 시기가 아버지가 연락이 전혀 안 된다고 했던 그 시기와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누군가의 연락을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라 어떤 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 가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특히 더 주목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씨의 마지막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3월 31일 오전 6시경부터 4월 2일 오전 10시까지 총 3개의 은행 지점에서 체크카드로 5차례 돈이 인출이 된 거죠. 왜 이렇게 이틀 동안 5차례나 돌아다니면서 돈을 인출해야만 했던 걸까? 근데 출금한 사람이 이 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경찰은 이미 직감적으로 이거는 그냥 가출이 아니고 범죄다라고 판단을 해요.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한 뒤에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납치를 당했거나 이미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ATM 코너에 있던 CCTV를 확보해서 조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씨는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이름 모를 남자가 있었어요. 일단 창원시 신월동의 은행에 갔다가 상남동에 있던 은행으로 옮겨가서 연속적으로 돈을 빼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 남성이 등장한 시각이 4월 2일 오전 10시 21분경 상남동에 있는 남창원 농협지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차례에 걸쳐서 총 395만 원을 출금해 가요. 나이가 되게 젊어 보였거든요. 20대 후반에서 많아봐야 30대 초반? 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얼굴은 식별할 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이 실종된 이 씨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CCTV 속의 남성의 인상착의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 남성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사라진 이 씨의 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화면 속에 있는 남성을 보더니 이 사람 이 씨가 자주 가던 호스트바 종업원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의 예상대로 당시 32세의 호스트바에서 일하고 있었던 박 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 여성 전용 호스트바에서 일명 선수 아시죠? 선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밝혀져요. 지금 이 사람이 창원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4월 5일에 호스트바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를 불러내서 차에 태운 다음에 현금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김 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공격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던 거죠. 검거된 뒤에 조사를 받을 때는 여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경비를 마련하라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었대요. 뭔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검은 속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수사팀이 박 씨를 직접 접견하러 갑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 이 씨요? 이 씨 알아요.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긴 한데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CCTV를 딱 보여줬더니 이 사람 저 아닌데요? 저 그때 여자친구 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알리바이를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날 박 씨를 만나고 나서 박 씨가 강도상해 사건을 일으켰던 그 시기 전후로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박 씨가 이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 CCTV부터 확보를 해요. 은행 CCTV에 찍힌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면 돈이 인출됐던 시각에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어야겠죠. 물론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요. 화면을 면밀하게 분석해봤는데 아주 명백하게 3월 30일 저녁에 박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피스텔을 나서는 모습이 딱 찍힙니다. 다시 화면에서 포착된 게 4월 2일부터였어요. 그러면 3월 30일 저녁 이후부터 4월 2일 사이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이걸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수사팀은 박 씨가 강도 사건을 저지르던 당시에 렌터카를 타고 이동했다는 정보를 확보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박 씨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기 이전인 3월 말에도 같은 차를 한 차례 더 렌트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해당 렌터카의 GPS 이동 경로를 조사해 봤는데 여기서 더 수상한 조항들이 드러나요. 4월 1일에 그 차를 가지고 어느 외딴 마을에 방문했었다는 기록이 밝혀진 거예요.
30대 젊은 남성이 차를 렌트해 가면서까지 외딴 마을에 갔어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 심지어 경찰이 바로 이제 그 마을에 갔거든요. 근데 갔던 곳이 폐가였습니다. 누가 살지도 않는 곳에 렌트까지 해서 왔다?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에 이 사건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었어요. 당시에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폐가의 방 안에 장롱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눕혀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당시 자료들을 보면. 근데 이걸 이제 치워보니까 그 밑에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거죠. 옷을 다 입은 상태로 반듯하게 눕혀져 있긴 했었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 전체가 청테이프로 칭칭 동여매져 있었고요. 목에는 노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끈에 의해서 생기는 사큰 아시죠? 교살의 흔적. 이게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명백한 타살의 흔적이에요. 이미 시신이 누구일지 여러분들이 짐작은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신원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시신을 국과수로 보냅니다. 확인 결과 시신은 실종된 이 씨가 맞았어요. 박 씨가 지금 강도상해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강도살인 혐의로 지금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이미 범인이라는 증거가 다 밝혀진 상황인데 자백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다 자백합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사설 스포츠 토토에 빠져가지고 1억을 날렸는데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앞으로 베팅할 돈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당시에 호스트바에서 자신의 손님이었던 이 씨를 타겟으로 삼고 범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강도상에 저지른 거 좀 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다 의도적인 거였어요. 수사망을 피해야 되니까 일단은 감옥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한두 번 잡혀보고 한두 번 나쁜 짓 해본 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 많이 뭘 본 것 같아요. 강도상해 사건 신고했던 것도 누구였냐면 동거하던 여자친구예요. 야, 네가 신고 좀 해줘. 신고하면 자연스럽게 살인사건 수사망에서는 벗어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종종 이런 용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수사망을 쉽게 벗어날 거라고 생각한 게 어리석은 거죠. 과거엔 그럴 수 있었겠지만요. 지금부터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박 씨의 범행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망한 이 씨와 박 씨, 이 두 사람이 꽤 가까운 관계였어요. 이런 호스트바에서는 손님이 접대부를 지명하는데 이 씨가 올 때마다 박 씨를 지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손님으로 오던 이 씨가 올 때마다 되게 좀 술값을 거하게 많이 쓰는 걸 본 거죠. 아,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었대요. 이미 그때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빈털터리 상태로 돈이 필요했던 시점이어서 그런 이 씨를 보면서 저 사람한테 돈 좀 뜯어내볼까?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강도짓을 해서라도 돈을 빼앗자 이거였어요. 2014년 3월 말에 이 박 씨가 범행에 사용할 범행 도구와 청테이프, 노끈을 미리 준비했고요. 렌트한 차 안에 미리 보관을 해둡니다. 3월 30일 저녁에는 이 씨를 만나서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슬쩍 물어봐요. 의중을 떠보려고 한 거죠. 아, 요즘 나 너무 힘들어요. 저당 잡힌 차도 찾아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진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평소에 나를 지명해준 사람이고 호감이 있으니까 급한 거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까? 이럴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아무리 돈을 달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돌려 말을 해도 이 씨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앞으로 나올 그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돈에 미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적 드문 장소로 이동한 박 씨가 3월 31일 오전 5시 34분경에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여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요. 갑자기 웬 요거 주차장? 이 씨가 이상해서 갑자기 여긴 왜 왔어? 이렇게 묻는 순간 박 씨가 기습적으로 이 씨 머리카락을 휘어잡더니 뺨을 내리칩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이 씨의 목에 겨누고 청테이프와 노끈 등으로 양 손목, 무릎, 몸통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씨의 체크카드 한 장을 빼앗아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요. 이걸로 스마트폰 뱅킹 기능을 써서 이 씨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당장 인출할 수 있는 계좌로 강제 이체시켜요. 그 뒤에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이 씨의 회색 후드티로 얼굴을 덮었는데 이때 이 씨가 소리를 질러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범인의 주장이겠죠. 결국 이 씨는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합니다. 디테일한 어떤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 빼고 전해드리고 있어요. 출금을 하러 다닐 당시에 이미 이 씨가 사망한 상태였어요. 은행 ATM 코너에 갈 때 이 씨 시신을 뒷좌석에 그대로 싣고 이동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박 씨는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전에 돈에 미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박 씨가 이미 사망한 이 씨의 목에 또다시 노끈을 감아 묶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숨을 끊어버리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은행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 105만 원을 인출해요. 돈을 다 뽑고 나서 시신을 싣고 갔던 곳이 이 야산의 폐가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았냐면 여기가 박 씨 고향이었거든요. 마침 폐가를 시신 유기 장소로 생각해 두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그냥 반박할 수 없는 계획살인이죠. 유기 장소까지 다 파악을 해놨으니까. 박 씨는 4월 1일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 새벽 4시에 몰래 이 폐가까지 왔고요. 차량에 있던 이 씨의 시신을 잡아당겨서 꺼낸 뒤에 폐가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로 장롱을 덮어서 시신을 유기하고 바로 도주해요.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일에 추가로 돈을 출금해서 총 395만 원을 손에 넣어요. 정말 그 소중한 생명 하나를 죽여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서는 395만 원을 가져간 거죠. 그렇게 이후에는 자신의 범죄를 묻기 위해서 일부러 강도상해 사건을 일으켰던 거예요. 어차피 상해죄로 들어가봤자 살인죄만큼은 교도소에서 오래 있지 않을 거라는 본인만의 어떤 계산과 판단도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근무 중이던 29세 동료 김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4월 5일 밤에 렌터카에 태워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학교 주차장으로 왜 계속 이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제 생각이지만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이유겠죠. 거기까지 데리고 갈 때는 뭐 생일 선물로 벨트랑 티셔츠를 전해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었습니다. 그러고는 뒷좌석에 보관한 쇼핑백 안에서 흉기를 꺼내서 김 씨를 협박해요. 당장 1,000만 원 내놔. 몸을 이제 묶기도 했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서 현금 15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한 장이 들어있는 명품 지갑 1개를 빼앗았고요. 과도로 김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공격해요. 애초에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의 공격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여자친구에게 자백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던 거죠. 2014년 10월 15일 1심 재판에서 박 씨는 무기징역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받게 돼요. 일하던 가게 손님의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하고 유기하고 며칠 안 지나서 동료를 유인해서 공격하고 또다시 재물을 강취하고 순전히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연쇄적인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생활고 때문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도박, 외제차, 골프 이런 사치성 소비 지출에 비롯된 거였잖아요. 물론 생활고로 인한 행위였다 해도 판결 결과는 동일해야겠지만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조차 못해보고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폐가에 유기되어서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부패됐다고 말합니다.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요. 강도상의 피해자였던 남성도 사망은 안 했지만 꽤 상해 정도가 심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상을 했었나 봐요. 아무튼 김 씨에게 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것, 그리고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고 범행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항소심에서 감형이 돼요. 징역 42년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함께. 우리도 잘 들어보지는 못했던 징역 42년 유기징역이 선고가 된 거예요. 양형의 이유는 박 씨의 범행이 사체 유기에서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박 씨가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힙니다. 유사 사건의 어떤 양형의 사례를 감안하기도 했었다고 했고요. 앞으로 박 씨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낼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판결이다 아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긴 한데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기징역이 징역 42년에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 게 이례적인 일이기는 해요. 당시에 확정된 역대 유기징역 형량 중에는 최대였었거든요. 2011년에 형법 개정안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은 최장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박 씨에게 선고된 42년형이 최장형이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2019년에 발생했던 가산동 연속살인 사건의 범인 김 씨가 징역 45년을 선고받게 되면서 현재까지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유기징역 형량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순간의 탐욕,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 도박을 했든 뭘 했든 결과는 본인이 벌어서 책임을 졌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또 다른 범죄로 경찰을 따돌리려고 했던 거. 전형적인
범죄형 인간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42년의 시간이 지나면 박 씨는 70대 노인이 되어 있겠죠. 교화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젊은 나이에 뭐라도 할 수 있는 몸으로 그런 짓밖에 하지 못했다면 반평생 이상 감옥에 있다가 나온 그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본인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할 수 있어요. 범죄자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거? 이거는 저는 시한폭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판사가 내려준 그 형량만큼의 시한폭탄. 결국에는 터질 거고 단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 뿐이겠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4년 김해에서 발생한 호스트바 손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아래서 보셨을 사건이에요. 최근에 한 석 달 전에 이제 상고심 판결까지 났었던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 준비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자기 이름 하나 지키자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본인 명예 지키자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을 정도로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입을 다물었던 어느 엘리트 군 간부의 아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강원도 동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되게 크게 심각해 보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분위기도 아닌 그런 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둘째 아들이 이게 지금 당시 상황 그 영상 캡처 화면이거든요.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해요. 아내는 거실에 서 있고 남편은 안방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아내는 여기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라 이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왜 애들 있는 데서 말을 못하고 나한테만 말하려고 하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서 말해라. 멀쩡한 TV를 두고 왜 또 TV를 샀냐.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해요.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언쟁이 오고 가는 걸 둘째 아들이 찍어 놓은 거죠. 근데 아내가 이날 더 좀 열이 받고 화를 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이 화가 나서 샀다는 그 TV, 그러니까 그거를 산 돈이 애들 학원비로 쓰려고 했었던 돈인 거예요. 거기다가 전세 대출금도 상환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튼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열이 받았던 거죠. 원래 이제 이 집이 남편이 통장 관리를 했었어요. 아내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었고요, 카드로. 근데 이날 아내가 남편에게 인터넷 뱅킹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요. 그럴 만도 하죠.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큰 지출을 해버린 게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말을 돌리면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내가 계속 화를 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영상을 찍던 아들한테 기분 나쁘니까 촬영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 본의 아니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중에 수사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에 관해서 잘잘못 따질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로 일주일 뒤에 벌어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방송을 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 영상을 찍었던 날이 2월 28일이었죠. 일주일 정도 지난 3월 8일 새벽 5시가 조금 안 돼서 동해시 부평동의 한 사거리에 이 부부의 차량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었고요. 차가 처음에 좌회전을 하려는 것처럼 방향을 틀거든요. 근데 갑자기 좌측으로 꺾어지다가 그대로 사거리 옹벽으로 돌진하더니 충돌해버립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전면부가 반파될 정도로 강한 충돌이었어요. 이후에는 뭐 차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의 움직임 같은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한 건 지나가던 행인이었고요. 잠시 후에 이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구조 작업을 벌여요. 운전석에는 남편 박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막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큰 외상은 없어 보였고요.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박 씨를 구출한 이 구급대원들이 차량 내부를 살펴봤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깜짝 놀라게 돼요. 이게 당시에 이제 차량 내부 상황을 3D로 구현한 모습인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조수석 밑에 여성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아내 김 씨였습니다. 근데 자세가 좀 이상했어요. 안전벨트도 안 매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좌석 쪽을 향해서 상체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이시나요? 되게 이상하죠? 누가 이렇게 앉아있냐고요.
차 진행 방향이랑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구급대원이 김 씨 상태를 살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경찰도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인근 CCTV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경찰이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차량 동선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사고 발생 2분 전에 이 차가 반대 차선에서 내려와서 굴다리를 지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처음 온 게 아닌 거죠. 이후에는 속도를 줄여서 1분 정도를 주행하다가 유턴을 하더니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는 30초 정도 공회전을 하다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바로 이제 옹벽을 들이받은 거예요. 경찰이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졸음운전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동안 많은 케이스를 봐왔을 거 아니에요. 뭔진 모르겠는데 분명한 이거는 뭔가 목적성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두 번째 이유는 소량의 혈흔이었습니다. 자, 남편에 비해서 아내 김 씨의 그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전신 골절에 부러진 발목뼈가 살갗을 뚫고 나와 있었어요. 이 정도가 되려면 차 안에 혈흔이 꽤 많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적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친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구급대원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남편 박 씨의 태도였어요. 이게 진짜 이상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이랑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막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나한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혹은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 밑으로 지금 조수석 밑으로 깔려 들어간 것 같아요. 구해주세요. 뭐 어쨌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냥 구급대원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결정적인 마지막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경찰이 차량 동선을 역추적하다가 그러니까 이 차가 어디서 왔는지 거꾸로 추적을 하다가 알아낸 건데 부부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 CCTV를 보니까 일단 이건 재현 사진이고요. CCTV를 보니까 아내가 차에 스스로 오르는 장면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있었던 거는 남편 박 씨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이런 장면만 있었던 거죠. 근데 끌고 나오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바퀴로 끄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되게 좀 기괴했습니다. 열려서 가로로 눕혀져 있고 박 씨는 마치 수레를 끌듯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뭐 모포, 담요로 이렇게 뭔가를 덮어놨습니다. 캐리어 이렇게 쓰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제대로 지퍼를 잠그든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캐리어가 수용할 수 없는 부피의 뭔가가 여기에 들어있고 이거를 가리려고 덮어놓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박 씨는 캐리어를 조수석에 실었고요. 다시 몇 차례 집을 오갑니다. 이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아내가 타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는. 이거 뭐 더 이상 사실 물러설 수 없는 증거가 아니겠냐고요. 우선은 부검을 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육군 원사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 수사대로 이첩이 돼서 조사가 이어집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분명히 사고로 사망한 줄 알았던 아내 김 씨의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 및 다발성 손상이라고 나와요. 다발성 손상은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전신 골절이었고요. 쟁점이 된 게 뭐였냐면 경부압박 질식이에요. 사고 전에 뭔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목눌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타살 정황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목부 위에 어떤 뚜렷한 그 끈으로 생기는 사큰이라던가 뭐 외상, 저항은 이런 게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럼에도 경부압박 질식이라는 소견이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목 근육 중에 방패목불근, 복장목불근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여기서 출혈과 골절이 발견됐었던 거죠. 사진에 표시된 지점이에요. 그리고 안면부에서도 우렬, 점출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 전형적인 목졸림 질식사의 흔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이제 그런 소견이 나왔었던 겁니다. 수사팀이 이 부검 결과를 가지고 박 씨를 압박해요.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사고 이전에 목졸림이 있었다는 건데 솔직하게 말하세요. 근데 여기서 박 씨가 처음에 이제 졸음운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진술을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바뀔 수 있나 싶은데 아내가 경제적 상황을 비관해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내가 지속적으로 통장 확인을 요구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당시에 계좌 잔고가 0원이었다. 아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었고
내 속마음을 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 씨가 그랬대요. 우리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니까 전셋집 정리하고 다시 관사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내를 설득했대요. 그리고 아내는 또 거기에 수긍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평소에 코골이가 있어서 이제 거실에서 잤는데 그날도 거실에서 잤대요. 자다가 이제 이불이 필요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는 상태로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분명히 방에 있었던 아내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안방 화장실로 가봤더니 거기서 사망한 아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철제 샤워부스 아시죠? 그 위쪽에다가 뭐 매고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바닥에 닿아 있는 뭐 이런 모습으로 발견됐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뭐냐면 저는 이제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마치 뭔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아내가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고 약도 먹고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실제 부검에서도 항우울제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실제로 뭐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아내가 그렇게 된 걸 보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냐. 오히려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더 지금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박 씨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신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아내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죄라고 여기니까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사건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약간 조금 뭔가 명예에 꽂힌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정리하고 차량에 시신을 싣고 무작정 도로를 달렸다. 사고 지점을 맴돌았었잖아요. 그건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119로 가야 되는지 교회로 가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돼서 그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사고가 났을 뿐이다 라는 거죠.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고의로 어떤 사고를 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근데 경찰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됐는데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단 하나도.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죠. 믿는 게 이상하죠. 여기가 이제 실제 아내가 발견됐던 그 집 안방 화장실인데 박 씨가 그때 했던 말이 철제 샤워부스 상단 높이가 2m 정도가 돼요. 거기에 이제 끈이 메어져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철제라지만 뭔가 밑에 이제 무거운 게 아무 힘없이 축 매달려 버리면 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어지는 두 번째 정황인데 매달았다던 그 매달려 있다던 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박 씨가 이제 아내를 차량으로 옮기고 나서 화장실이 분비물로 좀 더러워져 있길래 청소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끈을 쓰레기 봉투와 함께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쓰레기 봉투를 내놓는 장면이 CCTV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이제 이 말을 듣자마자 수사팀이 바로 아파트로 가서 막 봉투를 확보했는데 뻔하죠. 그 안에는 뭐 끈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정황은 끈의 종류였습니다. 가정집에서 그런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수건, 스카프, 벨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뚜렷하게 사큰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노끈처럼 얇은 거는 더 선명하게 남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사팀이 끈 종류가 뭐였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봤던 걸 기억 못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그건 박 씨만이 알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박 씨가 아내 사망에 대해서 주장했던 모든 것을 경찰은 이제 거짓이라고 판단을 해요. 현장에도 흔적이 없고 끈도 없고 시신에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거는 본인의 상상 속에서만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김 씨 시신에서 우울증약 검출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세로토닌계 항우울제거든요. 근데 전문의가 의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약은 우울증 치료제가 아니라 공황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김 씨의 의료 기록에는 우울 증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공황 증세랑 어지럼증, 귀울림 이런 증상을 보이는 메니에르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본인의 주장과 맞는 게 없어요. 다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박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했던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육군 검찰단이 박 씨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살인과 사체손괴 이외에도 박 씨에게 한 가지 혐의를 더 붙여놨는데요. 바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이었어요. 박 씨가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기를 했을 것이다. 보험사기를 치려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정황을 추가로 포착을 한 거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건 발생 1년 전에 차를 한 대 뽑아요. 근데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부부의 운전자 보험을 증액갱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단순 변사로 처리가 됐을 때 박 씨가 사망보험금을 최대 4억 5천이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어땠냐. 박 씨가 채무를 어마어마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거의 군복을 벗어야 될 정도였어요. 궁지에 몰려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해서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미 처남의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빌려왔었어요. 2013년부터는 군인 생활 안정자금 4천여만 원을 대출해서 지난 8년간 여기저기 무려 그 빌린 돈이 3억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7천만 원짜리 신차까지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2022년 2월에 이제 군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8천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엉뚱한 데 쓰다가 적발이 된 거죠. 부적격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걸린 거예요. 드러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환수 조치가 내려졌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할 수가 없었겠죠. 다 써버렸을 테니까. 그렇게 사건 당시 박 씨는 2단계 징계를 받았고요. 군복까지 벗어야 할 판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대출금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었고요. 사건 발생 전까지도 아내 김 씨는 남편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가계부를 보면 전세 대출금이랑 차량 할부금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부부 두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것들 이외에는 남편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어디서 뭘 쓰고 있는지 다 비밀이었던 거예요. 꽤 높은 월급을 받고 있었던 박 씨였지만 사건 1년 전부터는 이 늘어난 대출의 이자가 소득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살 수가 없죠. 애들을 키우면서. 생활조차 안 되니까. 사건 이후에 처남이 부채가 있다는 걸 알고 추궁을 하면서 통화를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이런 말도 했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은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사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검찰단은 박 씨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에 위장사고를 냈다라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서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아내가 사망했다고 착각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라는 혐의까지 추가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택일적 공소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기소사실 중에서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걸 뜻해요. 군 검찰은 차량에 옮겨질 때 아내가 살아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인이 목졸림이랑 다발성 손상으로 나왔잖아요. 차량에 실릴 때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다발성 손상이 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건의 핵심은 재판부가 김 씨의 사망을 타살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겠죠. 지금 뭔가 확실하게 뭐 어떤 범행 도구라던가 이런 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도 되게 많이 좀 엇갈렸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엇갈릴 것 같은데 군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을 요청해요. 박 씨가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범행 이후에는 은폐 목적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왔으며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 씨 측은 시신에서 방어운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가지고 주장을 해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살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심 재판부에서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건 맞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박 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교통사고를 내서 숨지게 했다.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에 5년을 더한 징역 35년을 선고합니다.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인 것을 종합해 볼 때 목을 조른 적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피고인은 수사 초반부터 피해자의 죽음이 타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어떤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만을 해왔다. 범행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미예요. 판결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판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 전해드릴 때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귀로 듣잖아요. 또 저처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제가 말을 좀 어려운 단어는 좀 바꾸기도 하고 중간중간 설명도 하고 요렇게 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 사진은 사망한 김 씨 남동생이 이제 박 씨가 탄 이송 차량을 막아서고 있는 사진이에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말대로 객관적 정황이 분명한데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제발 좀 인정을 하라면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박 씨는 죄가 없다면서 항소를 해요. 이렇게 직접적 증거 없이 명백한 살인일 수 있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건 인정하지만 부검 감정서의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 사고 후 석연치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아내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형에 관해서도 이 원심, 바로 전에 있었던 재판, 여기서 있었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상고를 해요. 여기서도 기각. 그렇게 대법원 재판부에서 2024년 7월 31일에 징역 35년을 확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사실 뭐 사건과 재판 어떤 절차상의 마무리인 거지 유족들에게는 마무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내 엄마를 죽인 아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아빠, 자녀는 무슨 죄냐고요. 그것도 돈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끝까지 어떤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건지 모든 사람이 살인이라고 인정한 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박 씨잖아요. 결국의 살인 수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재판부도 그냥 목을 졸랐다라고만 이제 표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살해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아래서 실험을 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전해드릴게요. 외상이 없었어요. 외상 없이 목을 졸라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추정을 하다가 상당히 유력한 한 가지 방법이 제시가 돼요. 유도나 주짓수의 백초크라는 기술을 쓰잖아요. 사실 저는 들어보기만 했지 잘은 몰랐는데 뒤에서 목을 이제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몸을 딱 밀착시켜서 기술을 걸기 때문에 이게 저항하기도 힘들대요. 특히나 피부에 외상 없이 출혈이 확인된 방패목 불근을 압박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력한 살해 수법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평소에도 고도의 살상 기술을 수련했던 거를 사람들에게 자랑한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 현재로선 이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이면 살상 기술을, 군인이 배운 살상 기술을 자기 와이프를 죽이는 데 썼던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가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마가 최근 들어 행복해 보였다고 말을 했어요. 아빠의 주장처럼, 아빠가 말했던 엄마의 죽음에 대한 주장처럼 엄마는 그런 선택을 할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그런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런 엄마였다는 거죠. 박 씨는 자신의 가족보다도 철저하게 뭔가 나한테 씌워진 어떤 프레임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범적인 군인이죠. 존경받는 엘리트 간부였죠. 평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삶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작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돈에 허덕일 정도로 생각 없이 살았으면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평판이 걷어지는 거는 죽기보다 싫었나 봐요. 차라리 아내라도 죽여서 내가 돈이라도 받아서 이 평판을 유지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걸 보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